안녕하세요. 형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40대 남자입니다. 형은 저보다 3살이 많은데요. 다른 집 형들은 어릴 적엔 동생을 구박도 하고 쥐어받기도 했다던데 저희 형은 제게 천사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남달랐던 우리의 환경이 형을 더 빨리 철들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은 평생 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끈끈함으로 이어져 있는데요. 제 사연은 그런 형에게 닥쳤던 청천벽력 같은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지루하지 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형은 어릴 적 아버지 누나였던 고모네에 얹혀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바람이 나는 바람에 아버진 제가 5살 때 어머니와 이혼하셨거든요. 그 뒤로 어머니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진 지금껏 알지 못하고 있죠. 이혼한 후 설상가상 다니던 공장까지 문을 닫자 형편이 어려웠던 아버진 원양어선을 타기로 결정하셨다더군요. 그래서 유일한 형제인 고모에게 저와 형을 맡기셨던 거예요. 그리고 고모와 고모분 늘 사촌 누나 저희를 다르게 대하며 저희 형제에게 엄청난 눈칫밥을 주셨습니다. 어린 저희 앞에서 이런 말도 대놓고 하면서요. 김철근 그 개놈의 자식, 우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그깟 푼돈 좀 지어주고 애를 둘이나 맡겨? 에휴, 저 귀찮은 혹덩어리들. 그런 눈총을 받으며 형과 전 어린 마음에 눈물을 꾸역꾸역 삼켜야 했습니다. 늘 소세지와 계란 후라이 등 반찬이 푸짐했던 누나와 다르게 고모는 저와 형의 도시락엔 딱 밥과 김치 2개만 싸주셨어요. 한 번은 슬쩍 저도 고기 반찬을 먹고 싶다고 말했다가 회초리까지 맞아 했죠. 그 밥이랑 김치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아? 군식구로 살고 있으면 주는 대로 찍소리 말고 먹어야지. 어디서 불평질이야? 내가 오늘 버르장머리 단단히 고쳐주마. 정말 너무 서러웠습니다. 또 고모와 고모분, 저와 형에겐 용돈도 일절 주시지 않았는데요. 저와 형은 과자라도 하나 사 먹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병을 줍고 다녔습니다. 당시 슈퍼에 갖다 팔면 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항상 병을 많이 주워왔던 형은 한 번도 그 돈을 자신에게 쓰지 않고 항상 저를 위해 써줬어요. 과자나 사탕, 풀빵이나 김밥 같은 걸 제게만 사주곤 했던 거죠. 맛있어, 도나? 어, 형은 왜 안 먹어? 형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형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맛있는 거 많이 나눠줘. 그러니까 너 많이 먹어. 형도 어린 나이였건만 형은 그렇게 항상 저만 챙기며 살았던 거예요. 형은 고모의 집에서도 항상 배가 고팠던 절 위해 자신의 밥을 덜어주었고 제가 소풍이라도 가는 날이면 동네 아주머니들의 심부름을 해서 번 돈으로 김밥 한 줄을 사서 쥐어주곤 했죠. 다른 애들 다 맛있는 거 싸올 텐데 너만 김밥도 한 줄 안 싸오면 서럽잖아. 내 동생 서럽게 만들기 싫어, 형은. 그렇게 서로만 의지하며 힘들게 살던 저희 곁으로 아버지가 돌아오셨던 건 헤어진 지 6년 뒤였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실컷 쐬야 했던 햇볕 탓이었는지 아버지 얼굴은 검티검게 그을려 있더군요.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힘없이 축 처져 있던 아버지의 왼쪽 옷소매였어요. 아버진 한쪽 팔을 잃으셨던 겁니다. 당시 선원들은 그물이나 줄에 휘말려서 팔이나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진 그 피해자였던 거죠. 아버진 머쓱한 듯 남은 한쪽 팔로 다른 쪽 옷소매를 주머니에 구겨 넣으셨어요. 그리곤 떨리는 목소리로 우릴 부르셨습니다. 성훈아, 도훈아, 아빠 왔다. 잘 지냈니? 이 아버지 알아보겠어? 아버지. 그래, 우리 아들들 이리 와. 아버지가 한번 안아보자. 아버지가 너무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너무 변해버린 아버지가 낯설더군요. 그래도 저흰 아버지께 쭈뼛쭈뼛 다가갔고 아버진 한 팔로 어느새 많이 컸던 저를 꼭 안아주셨죠. 그때 고모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걱정은커녕 인상만 팍 찡그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이 그게 뭐야? 너 팔 그렇게 됐다고 해서 애들 우리한테 떠맡길 생각 하지도 마. 우린 그동안 할 만큼 했어. 그 6년 동안 애들 봐준 수고비나 두둑하게 내놔. 원양어선 타면 돈 많이 번다며? 고모는 아버지에게 수고비를 요구했고, 잘은 모르지만 그때 아버진 꽤나 많은 돈을 고모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후 아버진 전셋집을 얻어 형과절 고모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죠. 그렇게 이젠 서름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군요. 한쪽 팔이 없으셨던 아버진 계속 취업에 실패하셨고 좌절이 쌓인 아버진 점점 술만 마시며 집에 틀어박히기 시작하셨거든요. 아등바등 열심히 산 결과가 고작 이런 불구가 된 몸뿐이라니 내 인생은 다 끝났어. 형과 전 아버지가 원양어선을 타며 벌어오셨던 돈으로 아끼고 아껴 생활해야 했습니다. 또 우린 중학생,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도 쉬지 않고 하며 아버지를 부양하고 생활비를 보태야 했어요. 저는 매일 술만 드시는 아버지가 한 번씩 원망스러울 때도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발 술이라도 그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지를 때도 있었어요. 팔로도 모자라 이젠 속까지 병들게 하시려고요? 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네? 술만 마신다고 팔이 자라나요? 직장이 생겨요? 아버지 눈엔 저랑 형은 보이지도 않으세요? 도나, 아버지께 버릇없게 굴면 못 써. 또 그럼 형한테 혼나? 아버진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바치신 분이야. 그런 아버지 마음을 우리라도 잘 헤아려 드려야지. 물론 형도 아버지의 술을 숨기기도 하고 못 드시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는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아버지를 원망하던 절 꾸짖곤 했죠. 형은 그렇게 정말 누구 탓도 할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위축된 모습으로 술만 드시고 지내던 아버지가 형과 제게 한 번씩 주입하듯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대학은 꼭 가거라. 이 아버지가 너희 둘 다 대학은 꼭 보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이 아버지처럼 여자한테도 버림받고 고된 일만 하다 이런 꼴이 되는 거다. 이 아버지 소원이야. 돈도 없고 형도 저도 일찍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살기 바빴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대학을 가고 공부는 언제 하라는 건가 싶더군요. 하지만 그게 또 아버지 소원이시라니까 형과 전 어떻게든 남는 시간에 꾸역꾸역 공부를 우선했습니다. 그 결과 저보다 머리가 더 좋았던 형은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때 아버진 형과 절 불러 통장을 하나 내미셨죠. 이걸로 등록금 내거라. 너 지금 등록금 걱정하고 있지? 아버지, 이건 내가 니들 대학은 꼭 보내준다고 했잖아. 다는 못해도 성훈이, 도훈이 너희들 각각 1년치 등록금은 이걸로 낼 수 있을 거다. 이게 이 못난 애비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아버진 그 힘든 와중에도 형과 제 1년치 등록금은 따로 다른 통장에 빼서 보관해 두셨던 겁니다. 그렇게 형은 이후 온갖 아르바이트를 다 하긴 해야 했지만 어쨌든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3년 뒤 저도 턱걸이로 서울의 한 대학에 붙어 입학하자마자 계속 건강이 나빠지셨던 아버진 더는 여한이 없다는 듯 세상을 떠나셨죠. 배 생활을 하며 망가졌던 몸이 몇 년의 세월 동안 술로 더 엉망이 된 결과였던 거예요. 너희들만은 나랑 다르게 꼭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너무 못난 아버지라 사는 내내 너무 미안했다. 사랑한다. 성훈아, 도훈아. 아버진 마지막까지 저희에게 미안해만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너무 고된 삶을 살다 가신 아버지 장례식엔 고모와 고모분 와보지도 않더라고요. 아버지, 아버지 소원대로 저희 꼭 멋지게 살게요. 그러니까 하늘에선 술 좀 그만 드시고 웃으면서 저희 지켜봐 주세요.
가여운 아버지를 눈물로 떠나보낸 후 형과 전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보다 먼저 직장인이 된 형은 제일 첫 월급으로 제 정장을 사주더군요. 형,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에이, 형 이래봬도 제법 탄탄한 직장 들어간 거 몰라? 동생한테 이 정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앞으로 형이 생활비 더 보탤 수 있으니까 넌 알바 줄이고 학점에 더 신경 써. 그래야 더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형은 자기도 힘들 텐데 항상 저부터 생각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결같이요. 또 형은 항상 절 위해 반찬도 찌개도 미리 만들어 놓곤 했었죠. 아, 형 진짜 내가 형보다 시간이 더 많아. 내가 한다니까 그러네. 내 동생 먹을 건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고 싶어서 그래. 너 형이 만든 음식이 최고로 맛있다며?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나도 형한테 좀 잘하고 살자. 동생한테도 그럴 기회 좀 주라고. 아버지와 셋이 살 때도 청소는 주로 제가, 요리는 주로 형이 했었기에 제겐 집밥 맛이 곧 형의 손맛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저에겐 형이 형이자 곧 부모님이었죠. 시간이 흘러 저도 꽤 괜찮은 직장에 취직했고 그때 전 첫 월급을 타서 형의 꾀재재한 중고 가방을 새 가죽 가방으로 바꿔줬어요. 그렇게 서로를 위하고 의지하며 살다 제가 20대 후반일 때 형은 결혼을 했습니다. 형수는 형 회사의 거래처였던 중소기업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키가 작고 인상이 참 귀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수는 저희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부모님이 형수 아버지의 바람으로 이혼하셨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달리 형수의 어머니는 무책임한 분이었던지라 형수는 맨날 남자 만나러 돌아다니던 형수 어머니 때문에 거의 고아처럼 혼자 커야 했다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형수가 혼자 힘으로 힘들게 대학을 졸업했을 때 형수의 어머니는 다른 남자와 재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만 혼자 행복하게 살기 바빠서 딸이 결혼한다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제 결혼식에 와준 것만 해도 대단한 일 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런 엉망인 가정사를 가진 나랑 누가 결혼해 줄까 싶었는데 우리 남편이 백마탄 왕자님처럼 딱 등장하지 뭐예요? 도련님 형은요, 암울한 제 인생을 구해주고 빛내준 사람이에요. 난 진짜 그런 우리 남편이랑 우리들 부모님이랑은 다르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형과 형순 서로 비슷한 가정사를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를 더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던 것 같더군요. 결혼한 형과 형순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형수도 형에게 정말 잘했지만 형은 형수에게 정말 지극정성이었어요. 하긴 동생에게도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자기 아내에겐 오죽했겠습니까? 형은 저와 둘이 만날 때도 늘 형수부터 챙기곤 했죠. 저기 이 국밥 포장 되나요? 그럼 2인분만 포장 부탁드려요. 또 형수님 사다 드리게? 애처가다 진짜 형. 혼자만 맛있는 거 먹으면 미안하잖아.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미식간데 맛있는 거 꼭 먹여줘야지. 근데 왜 2인분이야? 하나는 형 거? 아니, 다 우리 집사람 거. 모자라면 아쉽잖아. 아끼지 말고 많이 먹으라고. 남은 건 내가 먹으면 되니까. 이런 형네 집에 놀러 가보면 구석구석 형수를 향한 형의 마음이 가득 묻어 있더군요. 키가 작은 형수를 위해 형이 집안 중간중간 설치해 놓은 낮은 선반, 꽃을 좋아하던 형수를 위해 형이 직접 사다 놓은 화병들에 꽂혀 있던 싱싱한 생화들 같은 것들의 말입니다. 심지어 그 생화들도 형이 퇴근길에 한 번씩 직접 사다 놓던 거였어요. 그냥 꽃도 좋지만 선물 받은 꽃은 더 기분 좋은 법이잖아. 난 집사람이 행복하면 최고로 기뻐. 대단하다고 말하던 제게 형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형과 형순 차례로 아들과 딸을 낳았었는데 당연히 형은 어마어마한 자식 바보도 됐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형은 꼭 형수를 더 챙겼었죠.
형수는 애들을 낳으며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때 그래도 혼자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드냐며 형은 무조건 집안일을 전부 도맡았습니다. 형, 안 힘들어? 힘들긴. 딸이 애를 낳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우리 장모님 역할을 나라도 대신해줘야지. 안 그러면 집사람 마음이 얼마나 서럽겠어. 다른 집은 딸이 애를 낳으면 엄마가 그렇게 챙겨준다는데 난 집사람한테 남편 역할도 또 부모님 역할도 다 해줄 거야. 평생 서럽게 산 우리 집사람 서름 내가 다 풀어주고 살 거야. 치, 형은 뭐 안 서럽게 살았나? 나한텐 그래도 네가 있었잖아, 임마. 근데 우리 집사람한텐 형제가 있어, 뭐가 있어. 전 형수를 너무 애틋해하던 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형에 이어 나이 30대 중반엔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했는데요. 제가 아내에게 계속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쪼르르 태어난 우리 두 아들과 막내딸에게 더 나은 아빠가 되어주고 싶어 고군분투하며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형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주버님, 저희 남편한테요. 너도 충분히 좋은 남편이고 아빠라고 말 좀 해주세요. 괜히 이 사람이 아주버님처럼 되겠다고 맨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형 부부와 저희 부부는 각자의 집을 오가거나 외식도 하고 함께 여행도 다니며 돈독하게 지냈습니다. 그만큼 편한 사이였기에 아내는 장난스레 형에게 이런 푸념도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그런 말을 할 때면 형수는 옆에서 까르르 웃곤 했죠. 아유, 이 집안 남자들 가족 사랑을 누가 말려. 동서 밖에 나가서 괜히 이래서 남편이 안쓰럽다, 미안하다.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해봤는데 자랑질 하는 거냐면서 핀자만 엄청 들었다니까. 서방님이 동서 부모님이랑 남동생한테도 그렇게 잘한다며? 말해 뭐해요. 친정에 가면요.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이 사람을 더 반기세요. 제 남동생이야 뭐 평생 투덕거리고 자란 저보다 자기 매형이 훨씬 듬직하고 좋다고 하는 애고요. 왜 저번에 제 동생 결혼할 때요? 이 사람이 저 모르게 자기 비상금 모아서 제 동생한테 TV를 사줬대요. 300만 원도 넘는걸요. 그 뒤로 제 동생은 자기 매형 말이라면 아주 껌뻑 넘어가요. 대체 누가 그 집안 자식이고 형제인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리고 저도 눈치가 있지. 밖에선 이런 말 잘 안 해요. 형님 앞이니까 하는 거죠. 이런 아내와 형수의 행복한 대화를 듣고 있노라면 형과 제 입엔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곤 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란 것에 늘 굶주려 살았던 우리가 그래도 우리 가정은 잘 건사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비보가 날아들더군요. 바로 형이 대장암 3기 판정을 받은 거죠.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상태였기에 형은 곧장 수술을 받고 2주 정도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넌 바쁜 애가 왜 매일같이 형을 보러 와? 당시 전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갔으면서도 영특함이 도드라졌던 큰딸과 발레를 재밌게 배우고 있던 작은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퇴근 후 4, 5시간 정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곧 5살이던 아들도 금방 클 테니 애들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두고 싶기도 했죠.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비쌌지만 그래도 저와 다르게 애들은 돈 걱정 없이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늘 제게 미안해하던 아내가 회사에 복귀에 맞벌이를 하고 있었다지만 그렇게 전 가장으로서 노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땐 암에 걸린 형 걱정이 우선이었기에 전 형이 입원해 있던 2주 동안엔 투잡도 뛰지 않고 퇴근하면 무조건 형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걱정되니까 그렇지. 오늘은 몸이 좀 어때, 형? 어디 불편하면 간호사 선생님 부를까? 됐어. 형 괜찮아. 그래도 불편하면 꼭 말해. 알았지? 이깟 대장암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생존율도 엄청 높대. 그러니까 형은 아무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아.
알았지? 알았다니깐. 다 큰 놈이 왜 맨날 올 때마다 울어. 음, 형은 내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형이 혹시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그렇지.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괜히 두려운 마음에 형의 손을 잡고 울었었어요. 그렇게 눈물을 보일 수 있었던 건 형수가 매일같이 병원에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근데 형순? 오늘도 일찍 집에 가셨어? 어, 애들이 다 큰 것 같아도 아직 초등학생인데 가서 저녁도 차려주고 해야지. 그래도 낮엔 꼭 왔다가 가. 저번 주말에 너도 재수 씨랑 왔다가 우리 집사람 만났잖아. 당시 13, 11살이던 조카들을 챙기느라 형순 형의 옆에 꼭 붙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3일 정도는 형순 조카들을 저희 집에 맡긴 뒤 형의 옆을 지켰었죠. 저는 애들 돌보랴 형 간병하랴 고생하는 형수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한 번은 집에 돌아가던 길에 형네 집에 찾아가 형수에게 돈 봉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형수님? 이거 형은 병원비에라도 좀 보태세요. 서방님, 저희도 돈 있어요. 알죠. 형 능력 좋은 거. 그래도 이건 동생들 마음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죄송해요. 이후 태어난 형은 잠시 휴식을 취한 뒤 2주에 한 번씩 통원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 온 뒤엔 형은 한 이틀 정도는 속도 많이 메스꺼워하고 힘없이 누워만 있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형이 걱정되어 아내와 함께든 혼자서든 자주 찾아가 형을 살펴봤죠. 다시 투잡을 뛰느라 정신 없었지만 그래도 형 얼굴은 그렇게나마 한 번씩 봐야 마음이 놓였거든요. 형, 괜찮아? 그놈의 항암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을 잡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힘들게 이겨내는 거래. 그래도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아. 근데 형수님은? 애들도 다 집에 있는데 또 어디 가셨어? 장모님이 좀 편찮으시대.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라고 걱정돼서 요즘 장모님 뵈러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와, 몇 년 동안 거의 안 보고 사는 자기 어머니를 보러? 형수도 참 속 좋다. 그래도 부모잖아. 내가 몸이 이래서 같이 못 찾아뵙는 게 미안하지 뭐. 집사람은 오히려 평소에 왕래도 안 하고 살던 사이가 자기 걱정한답시고 같이 가거나 전화하면 더 불편해할 거라고 장모님께 전화도 드리지 말라고 하긴 했지만 당시 형순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며 아픈 형에게 조카들을 맡겨놓고 자기 처가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 형수가 사람이 착해서 몸이 2배로 고생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생하는 형수에게 한 번씩 마주치면 늘 고맙고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곤 했죠. 형수가 가족 모두의 뒤통수를 치고 있던 것도 그땐 전혀 모르고 말입니다. 그렇게 형이 항암치료를 받으며 투병한 지 5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전 그날도 여전히 퇴근 후 투잡을 뛰고 있었죠. 저는 아는 사람을 괜히 마주치기 싫어 살던 동네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 배달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날 전 알바하던 구역에 있던 고급 주택가 근처의 브랜드 아파트 단지에 음식 배달을 갔었습니다. 저는 목적지인 6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요즘엔 비대면 배달이 많아 초인종을 누르고 배달 음식을 문 앞에 내려놓으려는데 그 집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라고요. 아우, 배고파. 자기야, 음식 도착했어. 기사님 안녕하세요? 그거 저 주세요. 그때 제게 손을 내밀며 음식 봉투를 받으려던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뻣뻣하게 굳고 말았습니다. 그 야시시한 잠옷차림의 여잔 바로 제 형수였거든요. 저는 그날도 투잡을 뛰러 나가기 전에 형을 잠깐 보고 왔었는데 분명 형은 형수가 또 자기 엄마를 만나러 갔다고 말했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진 전 여기가 형수 친정인가? 아닌데? 분명 형수가 자기라고 했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가 헬멧을 쓰고 있었기에 형수는 절 못 알아봤지만 자꾸 배달 음식을 건네주지 않던 절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형수의 뒤로 집에서 등장한 남자를 본 순간 그 남자의 경악할 정체에 순간 전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배달 음식을 바닥에 팽개치고 냅다 형수의 따귀를 날려버렸어요. 아! 뭐야 이 사람! 뭐긴 뭡니까? 접니다 형수. 대체 형수가 왜 여기 있어요? 네? 그것도 저 형이랑 같이요. 기겁한 형수는 새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런 형수에게 헬멧을 벗어 제 정체를 공개해 줬어요. 그리고 그런 제 얼굴을 본 두 연놈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죠. 서방님, 아니, 서방님이 알바한다는 동네가 여기였어요? 도훈아,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 남자 말이죠. 바로 저희 형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절친했던 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집안도 잘 살고 공부도 잘했던 그 형은 항상 형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힘들게 살던 형을 응원해주던 착한 사람이었어요. 형의 결혼식 땐 다른 형들과 함께 축가도 불러주고 형과 부부 동반 모임도 하던 형의 절친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도 종종 봐온 사람이었기에 그 형이 애 없이 일찌감치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많이 안타까웠었거든요. 심지어 그 형은 형이 수술받고 입원해 있을 때도 문병을 2번이나 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제 형수와 잠옷을 입고 그 집에서 나온 모습을 보니 완전히 꼭지가 돌았던 거죠. 도훈아, 사진을 왜 찍어? 좀 진정해봐. 서방님, 잠깐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네? 듣긴 뭘 들어 이 더러운 년놈들. 니들끼리 지금 바람난 거잖아. 형수, 나 아까 형수가 자기야라고 하는 말 다 들었거든요? 100% 그들이 바람 피우고 있던 게 확실했습니다. 저는 우선 증거를 남겨놓으려 그들의 사진을 마구 찍어댔어요. 그리고 녹음 기능을 켠 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그들에게 악을 써댔죠. 여기가 형수 친정집이에요? 아픈 친정엄마가 윤용이 저놈이었나 보죠? 형수 지금 암 걸린 우리 형을 두고 이렇게 바람 피우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것도 형 절친이랑?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형수, 형 몇 달 전에 입원해 있을 때도 맨날 애들 밥 주러 간 거 아니죠? 바로 이놈 만나러 다녔던 거죠? 네? 그게요, 서방님. 이건 그냥 실수였어요, 실수. 처음엔 이 사람이 하도 밥 먹자, 술 먹자고 꼬셔대니까 심심풀이로 만났었는데요. 그렇게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애들 아빠가 암에 걸려버리니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좀 의지할 때가 필요해서 계속 만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 진짜 얼른 헤어지고 다시 애들 아빠한테만 전념하려고 했어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우리 형이 형수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자기가 형수 부모도 남편도 다 해주고 싶어 했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형이 암에 걸렸으면 더 꼭 붙어서 힘이 돼줄 생각을 해야지 다른 놈한테 의지하려고 했다고요? 투병 중인 형한테 애들 밥 차려달라고 하고 거짓말같이 하면서 바람 피고 다닌 사람이 지금 그딴 변명이 나옵니까? 에? 도훈아, 일단 진정해. 우선 들어와서 얘기할까? 네가 화난 마음 충분히 이해하는데 너 지금 너무 흥분했어. 그럼 흥분 안 하게 생겼냐, 이 의리 없는 자식아? 형수도 형수지만 네가 형이랑 몇 년 친구인데 어떻게 우리 형을 이렇게 배신해? 네가 직접 축가까지 불러줬으면서 그 착한 사람이 왜 이혼당했나 궁금했더니 너 전에도 이렇게 여자 만나고 다니다가 이혼당했지? 그거 창피해서 형들한테 말도 못한 거지?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같이 눈물 흘려주지 못할 망정 친구 아내를 건드려? 넌 내가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줄 알아. 알았어? 이 회사 이렇게 더러운 니놈 정체 다 까발려버릴 거라고. 전 나름대로 탄탄한 중견기업 부장이었던 그놈에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거라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얼굴에 거의 핏기가 사라지더군요. 그리고 전 혼비백산해서 제 옷깃을 붙들고 있던 형수에게도 싸늘하게 소리쳤어요. 내가 형수였으면 지금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혀라도 콱 깨물었을 겁니다. 아까 내가 딱이 올려 붙인 거 신고하려면 해보세요. 그깟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야 윤용이 이것도 고사하려면 해라. 어? 추잡한 연놈들 같으니라고. 마지막으로 전 바닥에 팽개쳐 놨던 배달 음식을 들어 그놈 얼굴에 확 던져버렸습니다. 배달 용기 안에 들어있던 매운 떡볶이는 그놈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저는 눈이 메어서 어쩔 줄 모르던 그놈을 향해 비웃어주곤 빠르게 계단으로 내려와 버렸죠. 살이 훤히 다 드러나는 잠옷을 입고 있던 형수는 애타게 절 부르기만 할 뿐 쫓아 나오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형수가 아닌 떡볶이 소스로 얼굴이 엉망진창이었던 그놈이 헐레벌떡 절 따라 계단을 달려 내려오더군요. 그리곤 절 붙잡더니 무릎을 털썩 꿇곤 싹싹 비는 겁니다. 도은아, 내가 잘못했다. 어? 어떻게 내가 네 발바닥이라도 핥을까?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회사에 알리지 말아줘. 제발. 왜? 창피하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난 무조건 해야겠는데. 어디 건드릴 게 없어서 암 걸린 친구 마누라 건드려? 내가 안 해도 우리 형이 무조건 네 인생 짓밟아 놓을 테니까 각오해. 어? 이거 놔. 그놈을 뿌리치고 아파트를 나온 전 사정이 있어 바로 퇴근해 보겠다고 양해를 구하곤 곧장 형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걸 아픈 형에게 당장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시 고민했지만 그런 더러운 인간들은 하루라도 빨리 정체가 까발려진 뒤 형에게 버림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형은 크게 경악하고 말았죠. 말도 안 돼. 집사람이랑 용이 그놈이? 어떻게 그 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잠시 뒤 형수가 덜덜 떨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심지어 뻔뻔스럽게도 그놈까지 달고 말입니다. 저는 우선 살벌한 분위기에 겁을 먹고 있었던 조카들에게 택시를 타라고 돈을 지어주며 저희 집에 가 있으라고 말했어요. 이미 아내에겐 전화로 모든 사정을 설명해 놨었으니까요. 그리고 조카들이 나가자 두 사람은 무릎 꿇고 형에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우리 당장 헤어질게. 우리 그렇게 깊은 관계도 아니었고 아까 서방님한테도 말했지만 그냥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서 그래서 잠깐 의지만 하려고 그랬던 거야. 의지? 당신 애초에 내가 암 판정 받기 전부터 저놈이랑 만나고 있었다며? 그건 그냥 잠깐 놀려고만 한 거지. 그러니까 잠깐 심심해서 놀려고 내 친구랑 데이트를 했었다고? 그러다 내가 암 판정 받고 나선 또 의지하려고 얘를 만났고? 그런 걸 바람이라고 하는 거에 이 여편네야. 여보, 내 진심은 당신 한 사람뿐이야. 세상에 당신처럼 천사 같은 사람을 두고 어느 여자가 다른 놈을 가슴에 품겠어. 당신은 그 놈을 대신 몸으로 품었겠지. 내가 그렇게 좋은 남자인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날 배신한 당신을 내가 왜 용서해줘야 돼?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암 걸린 뒤로 맨날 당신한테 미안해하면서 살았어. 당신은 그렇게 늘 당신부터 생각하던 내 마음을 산산조각 내버린 거야. 그것도 우리 애들까지 내팽개쳐두면서. 난 그런 당신 용서해줄 생각 단 한 톨도 없어. 성훈아, 나 가영이 그러니까 네 처처럼 맨입으로 용서해달라고 안 할게. 나 당장 이 사람이랑 헤어지는 건 물론이고 돈도 줄게. 얼마면 되냐? 5천? 1억? 말만 해. 그러니까 제발 우리 회사에만은 알리지 말아주라. 어? 너 돈 되게 많은가 보다. 네 부모님이 돈이 많으시다고 해도 그건 네 돈도 아니잖아. 그리고 그딴 돈 나도 아쉽지 않은 만큼은 가지고 있어. 지금이야 휴직 중이라지만 내가 너보다 더 좋은 회사 다니고 있거든? 야 윤용이, 세상에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가족, 그리고 친구 여자 건드리는 놈은 숨쉬고 살 자격도 없는 상쓰레기들이야. 난 너 봐줄 생각 절대 없으니까 나가. 당장 2번 다시 내 얼굴 볼 생각하지도 말고. 하지만 형은 단호했어요. 저희 형이 착하긴 해도 아닌 건 확실하게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형에게 매달리려고 하더라고요. 형순 자기가 이 집 아니면 어딜 가냐고 난리. 그놈은 회사에만 알리지 말아달라고 난리 법석이었죠. 전 결국 힘이 없는 형을 대신해 그놈들의 뒷덜미를 잡고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나가! 이 인간의 탈을 쓴 구더기들아! 앞으로 니들은 2다리로 걸어 다니지 말고 기어다녀! 사람도 아닌 것들이 사람 행세하고 다니지 말고! 이후 형은 이상할 만큼 그놈이 지나치게 두려워하던 그놈의 회사에 당장 그놈 정체를 까발리는 민원을 넣어버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제가 그놈 회사까지 쫓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형은 괜히 제가 피해보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저를 긋고 말리더군요. 대신 형은 민원을 넣은 걸로 모자라 연락처를 알고 있던 그놈의 아버지께 그놈의 행동을 낱낱이 까발려버렸죠. 그놈 부모님은 정직하고 좋은 분들이야. 그래서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날 배신한 그놈한테 이 정도 복수는 처절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놈 아버진 놀라서 내게 계속 사과하시더라. 착한 형은 그 와중에도 그놈의 부모님께 못할 짓을 했다는 듯 심란해하더군요. 그리고는 얼마 뒤 형에게 쫓겨났었던 형순 울며 불며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당시 전 투잡이고 뭐고 형수를 그렇게 아꼈던 형이 몸도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혹시 극단적 선택이라도 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아예 형과 조카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어요. 조카들도 이제 알 건 알 나이다 보니 형은 조카들에게 최대한 차분하게 부모의 이혼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아무래도 조카들도 충격이 컸었거든요. 저도 저지만 아내가 그런 조카들도 많이 걱정했기에 우린 우리가 거실에 나와 잘지언정 형과 조카들을 잠시라도 돌보고 싶었던 거예요. 형수는 아무리 형 집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도 안 나와보기에 혹시 저희 집에 모두 있을까 싶어 저희 집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집 비밀번호 왜 바꿨어? 진짜로 나 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전 오자마자 울먹이는 형수를 보며 얼른 애들부터 5 모두 안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형순 저와 형 그리고 제 아내 앞에서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을 이었죠. 형순 그동안 당장 헤어진다더니 그놈 집에 가 있었나 보더군요. 갈 곳이 없어서 난 의지할 친정도 없잖아 여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그 집에 좀 가 있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더러운 내 아빠처럼 그딴 짓을 저질러 놓고 어디로냐면서 어디 가서 자기 딸이라고 하지도 말라더라. 그래서 우선 그 집에 가 있었던 거야. 그런데 형수 입에서 흘러나온 얘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형이 그놈 회사에 민원을 넣은 뒤 회사가 아주 난리가 났었다더군요. 알고 보니 그놈은 전에도 이혼 후 한 유부녀를 건드려서 그 여자 남편이 회사에 찾아와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이미 상간남으로서의 전적이 있던 놈이었던 거죠. 그런데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 당연히 회사에선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대박인 건 그 상황에서 한 여직원이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놈은 형수와 불건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면서 그 여직원과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같이 여행 가자, 영화 보자 하며 추근대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여직원들은 그놈이 무려 부장이었으니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제대로 거절도 못하며 마음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추잡한 놈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이혼당하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열이 받더라고. 그 인간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그리고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얘기를 다 나한테 해주면서 나 때문에 자기 인생 다 망했다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자기 부모님도 당장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난리가 나셨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나도 열이 받아서 너 때문에 인생 망하게 생긴 거 나라면서
정강이를 확 후려차고 나와버렸어. 그렇게 그놈 집에서 뛰쳐나온 형순 우선 숙박업소에서 하룻밤을 지냈다더군요. 그리곤 도저히 형과 이대로는 이혼할 수 없을 것 같아 형을 다시 한번 붙잡아 보러 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아는데 난 잠깐 유혹에 빠졌던 거지. 나한텐 원래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 우리 애들도 어린데 당신 우리 애들은 꼭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어 했잖아.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나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면 갈 데가 어디 있냐고. 당신이 윤용이 그 자식 때문에 이혼당한다고? 아니, 당신은 당신 자신 때문에 이혼당하는 거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누가 유혹한다고 한들 안 넘어가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근데 당신은 무려 내 친구랑 그딴 짓을 벌였잖아. 근데 용서해달라고? 난 애들도 팽개치고 암 걸린 남편까지 속이면서 바람 피고 다닌 당신 같은 여자랑은 절대 못 살아. 그리고 내가 애들한테 만들어주고 싶어 했던 가정엔 당신처럼 더러운 여잔 필요 없어. 당신 없이도 난 우리 애들 충분히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기껏 암도 다 이겨내고서. 하지만 형은 싹싹 비는 형수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형수는 이젠 저와 아내에게까지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서방님, 서방님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애들한테 엄마가 없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아시잖아요. 저 진짜 이혼하면 갈 곳이 없어요. 세상에 혼자라고요. 저희 엄만 제가 아빠처럼 바람 피운 거 알고 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우리 친했잖아요.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서, 동서 나랑 같은 여자잖아. 그리고 화목한 친정 있는 동서랑 다르게 난 진짜 불쌍한 애인 거 알잖아. 제발 우리 남편 마음 좀 설득해줘. 형수, 잊었나 본데 저희 엄마란 사람도 바람 피워서 집 나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암 걸린 형을 두고 그 여자랑 똑같은 짓을 한 형수를 저랑 형이 용서할 것 같아요? 우리랑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그만큼 그 아픔을 더 건드리지 말았어야죠. 형수는 우리 형 옆에 있을 자격도 조카들 엄마로 남아있을 자격도 없어요. 저번에 형 병원비에 보태달라고 제가 줬던 돈은 그래도 조카들 낳아준 감사 비용이라고 치부할 테니까 이젠 우리 가족 자리 그만 비워주시죠. 형님, 화목한 친정 있는 저랑 다르게 형님한텐 아주버님이랑 애들이 전부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럼 더더욱 형님 전부를 소중하게 여겼어야죠. 전 같은 여자로서 더더욱 형님이 부끄럽고 경멸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만 이 집에서 좀 나가세요. 그런 형수를 용서해 줄 사람은 저희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형수는 눈물 콧물만 쏙 뺀 뒤 저희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형수는 끝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고 형은 그놈과 형수에게 위자료까지 싹 다 받아냈죠. 이혼하며 재산 분할도 형에게 아주 유리하게 책정됐고 형수는 유책 사유도 확실하고 경제적 능력도 없는 상태였기에 조카들의 양육권은 형에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형수는 유일하게 자신을 진심으로 위해줬던 가족을 모두 잃고 형에게 양육비까지 주며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형과 조카들이 형수 얼굴을 봤을 때 형수는 조카들의 손을 잡고 마지막까지 포기를 모르고 애원하더군요. 얘들아, 너희들 정말 엄마 없이 잘 살 수 있겠어? 지금이라도 안 될 것 같으면 너희들 아빠 좀 설득해봐. 어? 이거 놓으세요. 더러워요. 하지만 조카들은 그런 자기들 엄마를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손을 뿌리쳐 버리더군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역시 죄 지은 사람에게 해피엔딩은 없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약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형순 혼자 쓸쓸히 지내며 형에게 양육비를 보내고 살고 있어요. 면접 교섭권이 있긴 했지만 조카들이 형수를 절대 만나기 싫어했기에 형수는 애들도 못 보고 살고 있죠. 휴, 애들 엄마 자꾸만 애들한테 문자로 구질구질한 말을 보내더라.
애들도 나도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게라도 매달리고 싶었나 봐. 애들 정세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내 손으로 애들 엄마 번호 애들 휴대폰에서 차단시켜 버렸어. 한동안 형수는 조카들에게 이런 구질구질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얘들아, 엄마 너무 외롭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어. 너희들은 엄마 안 보고 싶니? 아빤 엄마 안 보고 싶대? 결국 조카들을 걱정한 형의 손에 번호가 차단당했지만요. 또한 형의 친구도 지금 꼴이 아주 우습게 됐다고 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형의 친구들은 격분하며 그놈과 손절해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부유했던 그놈의 부모님은 자신들의 아들에게 마련해줬던 그 고급 아파트까지 뺏어버리고 앞으로 일절 지원도 없다고 못을 박았다고 하더군요. 걔 부모님은 정말 강직한 분들인데 어쩌다 그런 분들 아래서 그런 자식이 나왔나 몰라. 그래서 걔 지금 원룸 살면서 가진 돈 다 끌어모아서 작은 치킨집 차렸대. 그걸로 입에 풀칠하고 살고 있나 봐. 나이가 있기도 하고 워낙 소문이 안 좋게 나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어려웠던 모양이야. 아주 쌤통이다. 치킨집도 확 망해버리라지. 안 그래도 치킨집도 잘 안 되나 봐. 그놈이랑 인연 끊은 다른 애들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까지 해서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욕만 엄청 들어먹었다지 아마? 형은 친구들에게 들은 그놈 얘기를 제게 해주며 역시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아내도 형의 말에 100번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형은 항암 치료는 진즉 마치고 지금은 추적 검사를 받으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어요. 다행히 몸이 많이 회복되어 형은 혼자 조카들을 돌보고 살며 회사에도 복직했답니다. 형은 최근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요. 그건 저와 아내의 역성 때문이었어요. 아직 투병 중인 형과 사춘기에 돌입할 조카들이 걱정되어 제발 가까운 곳으로 이사 좀 오라고 아내와 제가 형을 닥달했거든요. 저도 저지만 저만큼 형을 위해주는 아내에게 그저 고마운 마음뿐이죠. 그래서 저와 아내는 지금 한결 수월하게 형과 조카들을 잘 챙기며 살고 있답니다. 또한 다행히 전 올해가 되며 연봉도 많이 올랐고 아내와 돈을 모아 투자해뒀던 지방의 땅을 조금 높은 값에 팔게 되며 시세 차익도 남길 수 있었어요. 덕분에 전 투잡은 그만두고 지금은 그 시간을 가족들에게 더 할애하며 지낼 수 있게 됐죠. 저희 애들과 아내에게도 형과 조카들에게도 말입니다. 전 앞으로도 어릴 적 형에게 받은 수많은 고마움을 형에게 갚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도 살아가겠지만 그만큼 형도 조카들도 살뜰히 챙기며 살아가려고요. 형은 제 유일한 형제이자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존재니까요. 안타깝게도 요즘 40대, 50대 중 제 전 형수와 형의 친구처럼 친구의 아내 혹은 친구의 남편과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다더군요. 이 자리를 빌려 그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제발 사람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신의는 제발 모든 사람이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직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먼 저희 형이 부디 암을 잘 이겨내고 완치를 받을 수 있길 한 번씩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선하디 선한 저희 형에게 앞으로는 좋은 날만 있길 바래주세요. 그런 여러분께 저도 평생 마음으로 여러분의 행복을 빌며 감사함을 갚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인사드릴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